뭐라고요? 엄마, 이게 말이 돼요? 우리한테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막내한테만 유산을 물려주는 게 어딨어요? 새벽 5시 시골 읍내 끝자락에 자리한 허름한 단층 집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 나옵니다. 김순자 할머니는 오늘도 어김없이 눈을 떴습니다. 80살의 나이에도 몸은 시계처럼 정확하게 움직이지요. 낡은 이불을 개고 방문을 열자 겨울 찬바람이 복도를 타고 들어옵니다. 할머니는 무릎을 두드리며 천천히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부엌 창문 너머로 보이는 풍경은 언제나 똑같습니다. 깨진 담장, 녹슨 대문, 그리고 아무도 찾지 않는 마당. 할머니는 낡은 냄비에 물을 올리고 찬장에서 김치 한 조각을 꺼냈습니다. 반찬통은 거의 비어 있었지요. 그래도 할머니는 불평하지 않습니다. 혼자 먹는 밥상이니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아침은 간단하게 먹어야지. 나이 들면 소화도 안 되니까. 할머니는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밥상을 차렸습니다. 작은 밥그릇 하나, 김치 2조각, 그리고 따뜻한 물 한 잔. 그게 전부였습니다. 할머니는 숟가락을 들었다가 잠시 멈췄습니다. 벽에 걸린 낡은 가족 사진이 눈에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젊은 날의 자신과 새 아이가 함께 찍은 사진. 장남과 차남, 그리고 막내딸 정희. 모두 어린 얼굴로 웃고 있었지요. 할머니는 천천히 밥을 떠먹으며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건 정희가 겨우 10살 때였습니다. 병원비를 감당할 수 없어 집에서 눈을 감은 남편의 마지막 모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날 이후 할머니는 포장마차 하나로 새 아이를 키워야 했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시장 한 구석에서 떡볶이와 순대를 팔았지요. 손은 튀김기름에 대고 발은 추위에 얼어붙었지만 할머니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엄마, 배고파? 아이들의 목소리가 들릴 때마다 할머니는 더 악착같이 일했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포장마차를 지켰고 손님이 없는 날에도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10년, 20년이 흘렀습니다. 큰아들은 대학에 들어갔고 작은아들도 취직을 했어요. 정희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근처 식당에서 일을 시작했지요. 할머니는 그때가 가장 행복했다고 기억합니다. 자식들이 모두 제 앞가림을 할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하지만 시간은 잔인했습니다. 큰아들은 서울로 올라가며 말했습니다. 엄마, 저 이제 바빠서 자주 못 와요. 대신 돈은 보낼게요. 돈은 오지 않았습니다. 작은아들도 비슷했습니다.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리더니 연락이 끊겼지요. 명절에도 할머니 생신에도 얼굴을 비추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이웃들에게 늘 같은 말을 했습니다. 아들들은 바쁘니까요. 그래도 마음은 함께 있어요. 이웃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말이 위로인지 변명인지 알 수 없었지만 할머니는 계속 믿고 싶었던 겁니다. 자식들이 자신을 잊지 않았다고, 언젠가는 돌아올 거라고요. 막내딸 정희만이 달랐습니다. 정희는 결혼도 하지 않고 어머니 곁을 지켰습니다. 식당에서 퇴근하면 어김없이 할머니의 집을 찾아왔지요. 반찬을 챙기고 청소를 하고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할머니는 정희에게 미안했습니다. 정희야, 넌 왜 시집도 안 가고 엄마한테만 매달려 있니? 엄마, 저 괜찮아요. 엄마 곁에 있는 게 좋아요. 정희의 눈빛은 언제나 따뜻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알고 있었습니다. 딸이 자신 때문에 인생을 포기하고 있다는 걸요. 그러던 어느 겨울날 예고 없이 두 아들이 찾아왔습니다. 할머니는 너무 반가워서 부엌을 뒤지며 음식을 준비하려 했지요. 하지만 아들들의 얼굴은 차가웠습니다. 거실에 앉은 큰아들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이제 혼자 사는 거 위험해요. 넘어지기라도 하면 큰일 나잖아요. 그러게요. 요양원 알아봤는데 괜찮은 데 있더라고요. 거기 가세요. 할머니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요양원이라니. 자식들이 어머니를 요양원에 보내겠다는 말을 하다니요. 할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니? 엄마는 아직 혼자서도 잘 살 수 있어. 아니에요. 정희한테도 부담이잖아요. 엄마 모시느라 시집도 못 가고. 작은 아들의 말이 칼처럼 날카로웠습니다. 할머니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두 손을 무릎 위에 얹고 고개를 숙였을 뿐입니다. 아들들은 더 이상 할머니의 대답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집을 둘러보며 무엇을 정리할지 의논하기 시작했지요. 할머니는 그날 밤 차가운 밥상 앞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 쥔 숟가락은 무겁기만 했습니다. 창밖으로 눈이 내리기 시작했어요. 하얀 눈송이가 마당을 덮어가는 모습을 바라보며 할머니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가난해서 이렇게 된 건가? 평생 악착같이 살았지만 자식들에게 남겨줄 수 있었던 건 낡은 집 한 채와 빈 냉장고뿐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천천히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밥은 이미 식어 있었지요. 할머니의 눈가에 주름이 더 깊게 패였습니다. 그 주름 사이로 눈물 한 방울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날 밤 할머니는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정희야, 미안하구나. 결국 순자 할머니는 자신이 평생 살던 집을 떠나야 했습니다. 두 아들은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아 집을 정리했지요. 오래된 가구들은 고물상에 팔려나갔고 할머니의 옷가지는 몇 개의 박스에 담겼습니다. 할머니는 그저 방 한구석에 앉아 그 광경을 지켜볼 뿐이었어요. 정희가 달려왔을 때는 이미 모든 게 끝난 뒤였습니다. 오빠들, 이게 무슨 짓이에요? 엄마한테 한마디도 안 하고. 정희는 울먹이며 따졌지만 큰오빠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정희야, 넌 엄마 모실 형편이 안 되잖아. 요양원이 더 안전해. 형편? 오빠들은 그동안 뭐 했어요? 명절에 한 번이라도 와봤어요? 작은 오빠가 끼어들었습니다. 우리도 사정이 있어. 서울에서 사는 게 얼마나 힘든데. 정희, 내가 계속 엄마 모시겠다는 거야? 정희는 두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가 정희의 손을 잡았지요. 정희야, 괜찮다. 엄마는 어디든 살 수 있어. 할머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그 떨림을 느끼고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어요. 결국 할머니는 정희의 작은 전셋집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정희의 집은 읍내에서 조금 떨어진 다세대 주택 2층에 있었습니다. 방 2개에 작은 부엌이 달린 소박한 공간이었지요. 정희는 자신의 방을 할머니에게 내주고 거실 한 구석에 이불을 깔았습니다. 할머니는 미안해하며 말했습니다. 정희야, 엄마가 너무 짐이 되는구나. 엄마,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저 혼자 살 때도 이 방 비어 있었어요. 정희는 억지로 밝게 웃었지만 할머니는 알고 있었습니다. 딸의 어깨가 예전보다 더 축 처져 있다는 걸요. 정희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식당으로 출근했습니다. 점심시간과 저녁시간에는 쉴 틈 없이 손님을 응대하고 밤 9시가 넘어서야 집에 돌아왔지요. 그리고도 할머니를 위해 식사를 챙기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엄마, 힘들어도 조금만 버텨요. 내가 돈 모아서 다시 집 사드릴게요. 정희는 할머니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구석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자식 때문에 또 다른 자식이 고생하는 꼴을 보는 게 얼마나 괴로운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고 없이 두 아들이 정희의 집에 찾아왔습니다.
할머니는 반가운 마음에 문을 열었지만 그들의 얼굴에는 미소가 없었습니다. 큰아들이 거실에 앉으며 바로 본론을 꺼냈습니다. 엄마, 옛날 집 정리하면서 나온 돈 있잖아요. 그거 우리도 나눠받아야죠. 할머니는 어리둥절했습니다. 무슨 돈? 집 정리하면서 나온 게 뭐가 있니? 가구 팔고 보증금 정리한 거요. 그게 얼마인데요? 작은아들이 거들었습니다. 사실 그 돈은 고작 200만 원 남짓이었습니다. 할머니는 그 돈을 정희에게 생활비로 주려고 몰래 챙겨두었던 거였지요. 할머니가 대답하기도 전에 큰아들이 다그쳤습니다. 엄마가 정희한테만 주려고 그러시는 거죠? 그건 불공평해요. 우리도 자식인데. 그때 퇴근한 정희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정희는 오빠들의 모습을 보고 얼굴이 굳었지요. 오빠들, 여기 왜 왔어요? 정희야, 우리 엄마 재산 얘기 좀 하러 왔어. 넌 빠져. 큰오빠의 말투는 차갑기만 했습니다. 정희는 가방을 내려놓으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오빠들, 엄마는 돈이 아니라 마음이 필요한 분이에요. 그동안 한 번이라도 전화하셨어요? 엄마 생신 때 찾아오셨어요? 야, 우리도 사정이 있다니까. 서울에서 애들 키우고 살림하는 게 얼마나 힘든데. 작은 오빠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정희는 눈물을 삼키며 계속 말했습니다. 그 사정 때문에 엄마를 버려도 된다는 거예요? 엄마가 오빠들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하셨는데요. 포장마차에서 손 얼어가며 떡볶이 팔던 거 기억 안 나요? 그래서 지금까지 살아온 거 아니야? 우리도 효도 다 했어. 큰오빠의 말에 정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효도요? 돈 한 푼 안 보내고 얼굴도 안 비추는 게 효도예요? 거실에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할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두 아들을 달랬습니다. 얘들아, 그만해라. 엄마는 너희가 이러는 게 제일 슬프다. 하지만 두 아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들은 돈을 받지 못한 채 문을 박차고 나갔지요. 떠나면서 큰아들이 내뱉은 말이 할머니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엄마, 나중에 후회하지 마세요. 우리는 이제 안 와요. 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작은 집안을 울렸습니다. 정희는 무릎을 꿇고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할머니는 딸의 어깨를 토닥이며 함께 눈물을 흘렸어요. 그날 밤 할머니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좁은 방 안에서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지요. 옆방에서는 정희가 뒤척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할머니는 며칠 전부터 알아챘어요. 정희가 반찬거리를 줄이고 있다는 걸요. 냉장고에 김치와 계란만 덩그러니 있는 걸 보았습니다. 정희는 자신 때문에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할머니는 이불을 꼭 끌어안으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 아이에게라도 복을 물려줘야겠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그것밖에 없구나. 창밖으로 달빛이 희미하게 들어왔습니다. 할머니는 그 빛을 바라보며 무언가를 결심한 듯 눈을 감았습니다. 가슴 한구석에 품고 있던 비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그 이야기를 꺼낼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며칠째 밥맛이 없었습니다. 정희가 차려주는 식사를 앞에 두고도 숟가락을 들지 못했지요. 딸의 수고가 고마우면서도 그 뒤에 숨겨진 희생이 보여서 목구멍으로 음식이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정희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할머니를 바라보았어요. 엄마, 왜 안 드세요? 입맛이 없으세요? 아니다, 정희야. 그냥 생각이 많아서 그래. 할머니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밥 한 숟가락을 떴습니다. 하지만 정희는 눈치채고 있었지요. 어머니가 자신 때문에 마음 고생하고 있다는 걸요. 정희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설거지를 시작했어요. 그날 오후
정희가 식당으로 출근하고 나자 할머니는 홀로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텔레비전은 켜져 있었지만 무슨 프로그램이 나오는지 전혀 들어오지 않았어요. 할머니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좁은 골목길 너머로 다른 집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었지요. 어디선가 아이들 뛰노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할머니는 문득 옛날 생각이 났어요. 자신의 아이들도 저렇게 뛰어놀던 시절이 있었다는 걸요. 바로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할머니는 익숙하지 않은 손길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김순자님 되시죠? 저는 시청 재개발과에서 전화드렸습니다. 낯선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할머니는 긴장하며 물었어요. 네, 그런데요, 무슨 일이신가요? 님께서 소유하고 계신 읍내 128번지 토지에 대한 재개발 보상금이 확정되었습니다. 보상금 관련 서류를 발송해 드렸는데 혹시 받아보셨나요? 할머니는 순간 멍해졌습니다. 128번지라면 남편이 살아계실 때 힘들게 마련한 땅이었습니다. 읍내 외곽에 있는 작은 땅 한 조각. 집을 짓겠다며 샀지만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로는 그냥 방치해 두었던 곳이었지요. 할머니는 그 땅이 있다는 사실조차 잊고 살았습니다. 아, 그 땅이요. 그게 얼마나 되나요? 총 보상금은 12억 원입니다. 다음 주까지 은행 계좌를 알려주시면 입금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12억. 할머니는 전화기를 든 손이 떨렸습니다. 평생 본 적 없는 큰 돈이었어요. 포장마차에서 10년을 일해도 모을 수 없는 금액이었습니다. 할머니는 겨우 정신을 차리고 대답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도 할머니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믿기지 않았어요. 자신 같은 늙은이에게 이런 일이 생기다니.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지갑에서 낡은 토지 문서를 꺼냈습니다. 구겨지고 빛바랜 종이였지만 분명히 자신의 이름이 적혀 있었지요. 할머니는 그 문서를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며칠 뒤 할머니는 조용히 은행을 찾아갔습니다. 정희에게는 말하지 않았어요.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은행 창구 직원은 친절하게 안내했고 보상금은 무사히 할머니의 계좌로 입금되었습니다. 할머니는 통장에 찍힌 숫자를 보며 현실감이 들지 않았어요. 12억이라는 돈이 정말 자신의 것이라니. 할머니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특히 두 아들에게는 절대로요. 하지만 세상 일이란 게 뜻대로만 되지 않는 법이지요. 며칠 뒤 마을 이장이 정희의 집에 찾아왔습니다. 이장은 할머니를 보자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순자 씨, 축하드립니다. 땅값이 엄청나게 나왔다면서요? 온 동네가 소문났어요. 할머니는 깜짝 놀라 이장의 입을 막으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이장의 목소리는 좁은 골목길까지 울려 퍼졌으니까요. 할머니는 황급히 이장을 안으로 들이며 조용히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이장님, 제발 아무한테도 말씀하지 마세요. 특히 제 아들들한테는요. 아니, 왜요? 좋은 일인데. 이제 편하게 사시면 되잖아요. 이장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할머니는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소문은 이미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읍내는 작은 곳이었고 사람들의 입은 가벼웠으니까요. 며칠 뒤 예상했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큰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저예요.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부드러웠습니다. 할머니는 가슴이 철렁했지요. 응, 그래. 잘 지내고 있다. 엄마, 저희가 주말에 내려가려고요. 오랜만에 가족들이 다 모여서 밥 한번 먹어요. 할머니는 전화를 끊고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알고 있었어요.
아들들이 돈 소식을 들었다는 걸요. 그 주말 정말로 두 아들이 처음 보는 정성으로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과일 바구니와 건강식품이 가득했지요. 큰아들은 무릎을 꿇고 할머니 앞에 앉았습니다. 엄마, 그동안 정말 죄송했어요. 우리가 너무 불효를 했어요. 작은 아들도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우리랑 같이 살아요. 서울에 좋은 집 알아볼게요. 할머니는 두 아들의 얼굴을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진심인지 거짓인지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가슴 한구석이 시렸습니다. 돈 때문에 돌아온 자식들이라는 게 너무나 분명했으니까요. 정희는 부엌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이를 악물고 주먹을 쥔 채로요. 정희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돈 냄새에 다시 오는구나, 오빠들. 저녁 식사 자리는 어색했습니다. 두 아들은 계속 할머니에게 말을 걸었지만 할머니는 짧게만 대답했어요. 정희는 한마디도 하지 않고 밥만 먹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두 아들이 돌아간 뒤 정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 정말 오빠들이랑 사실 거예요?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정희야. 엄마는 이제 뭘 해야 할지 알 것 같다. 할머니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흐릿했던 눈에 어떤 결연함이 서려 있었지요. 정희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어요. 그날 밤 할머니는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으로 수많은 생각이 스쳐 지나갔어요. 평생 자식들을 위해 살았지만 정작 자신을 지켜준 건 막내딸 하나뿐이었습니다. 할머니는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진짜 가족이 누구인지 보여줄 때라고요. 할머니는 서랍에서 오래된 수첩을 꺼냈습니다. 거기에는 변호사 사무실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지요. 할머니는 그 번호를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며칠째 밥맛이 없었습니다. 정희가 차려주는 식사를 앞에 두고도 숟가락을 들지 못했지요. 딸의 수고가 고마우면서도 그 뒤에 숨겨진 희생이 보여서 목구멍으로 음식이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정희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할머니를 바라보았어요. 엄마, 왜 안 드세요? 입맛이 없으세요? 아니다, 정희야. 그냥 생각이 많아서 그래. 할머니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밥 한 숟가락을 떴습니다. 하지만 정희는 눈치채고 있었지요. 어머니가 자신 때문에 마음 고생하고 있다는 걸요. 정희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설거지를 시작했어요. 그날 오후 정희가 식당으로 출근하고 나자 할머니는 홀로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텔레비전은 켜져 있었지만 무슨 프로그램이 나오는지 전혀 들어오지 않았어요. 할머니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좁은 골목길 너머로 다른 집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었지요. 어디선가 아이들 뛰노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할머니는 문득 옛날 생각이 났어요. 자신의 아이들도 저렇게 뛰어놀던 시절이 있었다는 걸요. 바로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할머니는 익숙하지 않은 손길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김순자님 되시죠? 저는 시청 재개발과에서 전화드렸습니다. 낯선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할머니는 긴장하며 물었어요. 네, 그런데요, 무슨 일이신가요? 님께서 소유하고 계신 읍내 128번지 토지에 대한 재개발 보상금이 확정되었습니다. 보상금 관련 서류를 발송해 드렸는데 혹시 받아보셨나요? 할머니는 순간 멍해졌습니다. 128번지라면 남편이 살아계실 때 힘들게 마련한 땅이었습니다. 읍내 외곽에 있는 작은 땅 한 조각. 집을 짓겠다며 샀지만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로는 그냥 방치해 두었던 곳이었지요.
할머니는 그 땅이 있다는 사실조차 잊고 살았습니다. 아, 그 땅이요. 그게 얼마나 되나요? 총 보상금은 12억 원입니다. 다음 주까지 은행 계좌를 알려주시면 입금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12억. 할머니는 전화기를 든 손이 떨렸습니다. 평생 본 적 없는 큰 돈이었어요. 포장마차에서 10년을 일해도 모을 수 없는 금액이었습니다. 할머니는 겨우 정신을 차리고 대답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도 할머니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믿기지 않았어요. 자신 같은 늙은이에게 이런 일이 생기다니.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지갑에서 낡은 토지 문서를 꺼냈습니다. 구겨지고 빛바랜 종이였지만 분명히 자신의 이름이 적혀 있었지요. 할머니는 그 문서를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며칠 뒤 할머니는 조용히 은행을 찾아갔습니다. 정희에게는 말하지 않았어요.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은행 창구 직원은 친절하게 안내했고 보상금은 무사히 할머니의 계좌로 입금되었습니다. 할머니는 통장에 찍힌 숫자를 보며 현실감이 들지 않았어요. 12억이라는 돈이 정말 자신의 것이라니. 할머니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특히 두 아들에게는 절대로요. 하지만 세상 일이란 게 뜻대로만 되지 않는 법이지요. 며칠 뒤 마을 이장이 정희의 집에 찾아왔습니다. 이장은 할머니를 보자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순자 씨, 축하드립니다. 땅값이 엄청나게 나왔다면서요? 온 동네가 소문났어요. 할머니는 깜짝 놀라 이장의 입을 막으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이장의 목소리는 좁은 골목길까지 울려 퍼졌으니까요. 할머니는 황급히 이장을 안으로 들이며 조용히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이장님, 제발 아무한테도 말씀하지 마세요. 특히 제 아들들한테는요. 아니, 왜요? 좋은 일인데. 이제 편하게 사시면 되잖아요. 이장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할머니는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소문은 이미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읍내는 작은 곳이었고 사람들의 입은 가벼웠으니까요. 며칠 뒤 예상했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큰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저예요.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부드러웠습니다. 할머니는 가슴이 철렁했지요. 응, 그래. 잘 지내고 있다. 엄마, 저희가 주말에 내려가려고요. 오랜만에 가족들이 다 모여서 밥 한번 먹어요. 할머니는 전화를 끊고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알고 있었어요. 아들들이 돈 소식을 들었다는 걸요. 그 주말 정말로 두 아들이 처음 보는 정성으로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과일 바구니와 건강식품이 가득했지요. 큰아들은 무릎을 꿇고 할머니 앞에 앉았습니다. 엄마, 그동안 정말 죄송했어요. 우리가 너무 불효를 했어요. 작은 아들도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우리랑 같이 살아요. 서울에 좋은 집 알아볼게요. 할머니는 두 아들의 얼굴을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진심인지 거짓인지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가슴 한구석이 시렸습니다. 돈 때문에 돌아온 자식들이라는 게 너무나 분명했으니까요. 정희는 부엌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이를 악물고 주먹을 쥔 채로요. 정희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돈 냄새에 다시 오는구나, 오빠들. 저녁 식사 자리는 어색했습니다. 두 아들은 계속 할머니에게 말을 걸었지만 할머니는 짧게만 대답했어요. 정희는 한마디도 하지 않고 밥만 먹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두 아들이 돌아간 뒤 정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 정말 오빠들이랑 사실 거예요?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정희야.
엄마는 이제 뭘 해야 할지 알 것 같다. 할머니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흐릿했던 눈에 어떤 결연함이 서려 있었지요. 정희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어요. 그날 밤 할머니는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으로 수많은 생각이 스쳐 지나갔어요. 평생 자식들을 위해 살았지만 정작 자신을 지켜준 건 막내딸 하나뿐이었습니다. 할머니는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진짜 가족이 누구인지 보여줄 때라고요. 할머니는 서랍에서 오래된 수첩을 꺼냈습니다. 거기에는 변호사 사무실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지요. 할머니는 그 번호를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다음 날 아침 일찍 집을 나섰습니다. 정희에게는 병원에 간다고만 말했어요. 거짓말은 아니었습니다. 건강검진을 받은 뒤 변호사 사무실로 향할 계획이었으니까요. 할머니는 버스를 타고 읍내 중심가로 갔습니다. 오랜만에 나선 외출이라 다리가 불편했지만 할머니의 발걸음에는 묘한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은 생각보다 조용하고 깔끔했습니다. 젊은 변호사가 할머니를 맞이하며 자리를 권했지요.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가방에서 통장과 토지 문서를 꺼냈습니다. 변호사는 서류를 꼼꼼히 살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유언장을 작성하시려는 거군요. 상속인은 어떻게 지정하시겠습니까? 할머니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평생을 자식들을 위해 살아온 사람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이내 단호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제 전 재산은 막내딸 김정희에게 상속합니다. 변호사는 펜을 멈추고 할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다른 자녀분들은 없으신가요? 아들 둘이 더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들에게는 주고 싶지 않아요. 할머니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확고했습니다. 변호사는 더 이상 묻지 않고 유언장 작성을 도왔어요. 할머니는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자신의 뜻을 적어 내려갔습니다. 서명을 마치고 나자 어깨가 한결 가벼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할머님, 혹시 다른 자녀분들께도 최소한의 몫을 남기시는 건 어떠신가요? 법적으로 유류분 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변호사의 조언에 할머니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지요. 그럼 조건을 달고 싶습니다. 그 아이들이 정말 뉘우친다면요. 며칠 뒤 할머니는 가족 모임을 제안했습니다. 두 아들과 정희를 모두 불렀지요. 정희는 의아해했지만 할머니의 눈빛을 보고 묵묵히 준비를 도왔습니다. 주말 저녁 좁은 거실에 네 사람이 모였습니다. 큰아들과 작은아들은 기대에 찬 표정이었어요. 아마도 재산 이야기가 나올 거라 예상했던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는 변호사가 작성한 유언장 사본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봉투에서 서류를 꺼내는 할머니의 손은 떨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평온했습니다. 변호사가 유언장 내용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유언자 김순자는 본 유언장을 통해 다음과 같이 재산을 상속합니다. 예금 및 부동산 매각 대금 전액 총 12억 원은 막내딸 김정희에게 상속한다. 순간 거실이 얼어붙었습니다. 큰아들이 먼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이게 무슨 소리예요? 엄마, 이게 말이 돼요? 작은아들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우리도 자식인데요. 이건 너무하잖아요. 할머니는 두 아들을 차분히 바라보았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주눅 들었을 텐데 이제는 달랐어요. 할머니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너희들이 자식이 아니라는 게 아니다. 하지만 엄마가 가난할 때 너희들은 어디 있었니? 엄마가 포장마차에서 손 얼어가며 너희들 키울 때는 고맙다고 했지.
그런데 엄마가 늙고 병들자 요양원으로 보내려 했잖아. 큰아들이 변명하듯 말했습니다. 그건 엄마를 위해서였어요. 안전하게 모시려고. 아니다. 할머니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너희는 엄마가 짐이었어. 귀찮았던 거야. 솔직하게 말해봐라. 엄마한테 돈이 없었으면 지금 이 자리에 있겠니? 두 아들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변호사가 다시 서류를 읽었어요. 다만 장남과 차남에게도 각각 1억 원씩을 유산으로 남긴다. 단 조건이 있다. 두 분은 향후 1년간 매주 토요일 지역 요양원에서 봉사활동을 해야 한다. 이 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시 상속권은 자동으로 소멸된다. 작은아들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요양원 봉사요? 이게 무슨 굴욕이에요? 우리 보고 그런 걸 하라고요? 할머니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굴욕이 아니다. 배움이지. 너희가 엄마를 요양원에 보내려 했을 때 그곳이 어떤 곳인지 알기나 했니? 거기서 사는 노인들이 얼마나 외로운지, 자식들한테 버림받은 마음이 어떤 건지 느껴봐라. 큰아들은 주먹을 쥐었다가 펴기를 반복했습니다.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했지요. 작은아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두 사람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더니 마침내 큰아들이 입을 열었습니다. 좋아요. 우리는 안 받을래요. 이런 모욕적인 조건으로 받을 바엔 차라리. 형님. 작은아들이 큰아들의 팔을 잡았지만 큰아들은 뿌리쳤습니다. 됐어. 엄마 마음대로 하세요. 우리는 이제 정말 안 올 겁니다. 두 아들은 거칠게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쿵 하는 소리와 함께 거실에는 정희와 할머니 그리고 변호사만 남았어요. 정희는 어머니 곁으로 다가가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가가 촉촉했지만 표정은 평온했어요. 괜찮다, 정희야. 이게 옳은 일이야. 변호사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힘드셨을 텐데 잘 결정하신 것 같습니다. 혹시 필요한 게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변호사가 떠나고 거실에는 모녀만 남았습니다. 정희는 유언장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엄마, 저는 이런 거 원하지 않았어요. 그냥 엄마가 편안하게 사시는 게 좋았어요. 할머니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알아, 정희야. 하지만 엄마는 내가 행복했으면 좋겠다. 평생 엄마 때문에 희생만 하지 말고 이제는 내 인생을 살아라. 결혼도 하고 하고 싶은 일도 하고. 엄마. 정희는 어머니 품에 안겨 한참을 울었습니다. 할머니는 딸의 등을 토닥이며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어둠이 내린 하늘에 별 몇 개가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옳은 선택을 했는지 아니면 너무 가혹했는지.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진짜 가족은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이어진다는 것. 할머니는 정희의 손을 꼭 잡으며 속으로 다짐했어요. 남은 시간 이 아이가 행복할 수 있도록 모든 걸 해주리라고요. 그날 밤 할머니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가슴속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았어요. 꿈속에서 할머니는 젊은 날의 자신을 보았습니다. 포장마차 앞에서 웃고 있는 새 아이들과 함께요. 할머니는 꿈속에서도 미소 지었습니다. 몇 달이 흘렀습니다. 계절은 어느새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가고 있었어요. 순자 할머니는 정희와 함께 조용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아침에는 함께 산책을 하고 오후에는 할머니 혼자 집에서 텔레비전을 보거나 뜨개질을 했지요. 정희는 여전히 식당에서 일했지만 예전보다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할머니가 마련해준 생활비 덕분에 경제적 여유가 생겼고 무엇보다 어머니가 편안해 보여서 마음이 놓였어요. 하지만 할머니의 건강은
조금씩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무릎이 더 아파졌고 숨쉬기도 전보다 힘들어졌지요. 어느 날 아침 할머니는 가슴이 답답해 잠에서 깼습니다. 옆에서 자던 정희를 깨우지 않으려고 조용히 거실로 나왔어요. 창밖으로 동이 트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소파에 앉아 숨을 고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요. 며칠 뒤 할머니는 결국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정희가 아침에 출근 준비를 하다가 쓰러진 할머니를 발견한 겁니다. 검사 결과 심장이 많이 약해져 있었어요. 의사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입원 치료가 필요합니다. 상태가 좋지 않으세요. 정희는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는 병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어요. 하얀 천장이 눈부셨습니다. 정희는 할머니 곁에 의자를 당겨 앉으며 손을 꼭 잡았지요. 엄마, 괜찮아요. 금방 나으실 거예요. 할머니는 힘없이 미소 지었습니다. 정희야, 엄마는 알아. 이제 오래 못 갈 것 같다. 엄마,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정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할머니는 딸의 손을 토닥이며 말했어요. 괜찮다, 정희야. 엄마는 행복했어. 내가 있어서. 그날 저녁 정희는 망설이다가 두 오빠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엄마가 병원에 입원하셨어요. 짧은 문장이었지만 그 안에는 많은 의미가 담겨 있었지요. 정희는 답장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오후 병실 문이 열리고 큰오빠가 들어왔어요. 정희는 깜짝 놀라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큰오빠는 초라한 모습이었어요.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옷차림도 평소와 달리 단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병상에 누운 할머니를 보더니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어요. 엄마. 큰아들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할머니는 천천히 눈을 떴어요. 아들의 얼굴을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너 어떻게 해? 엄마,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해요. 큰아들은 고개를 숙인 채 말했습니다. 어깨가 떨리고 있었지요. 잠시 후 작은아들도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그 역시 초췌한 모습이었어요. 두 아들은 나란히 무릎을 꿇고 할머니 앞에 앉았습니다. 작은아들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저희 요양원에서 봉사 시작했어요. 뭐라고? 정희가 놀라 물었습니다. 큰아들이 고개를 들어 정희를 바라보았어요. 정희야, 미안해. 형이 정말 잘못했어. 우리 엄마 말씀대로 요양원 가봤어. 거기서 많은 걸 느꼈어. 작은아들이 말을 이었습니다. 자식들한테 버림받은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분들 얼굴을 보니까 우리 엄마가 보였어요. 우리가 엄마한테 뭘 했는지 알겠더라고요. 할머니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두 아들도 울고 있었어요. 정희는 멀찌감치 서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뭉클했지요. 큰아들이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늦었지만 이제라도 제대로 하고 싶어요. 엄마 곁에서 모시고 싶어요. 진짜로요. 할머니는 아들들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용서의 표시였습니다. 그날 이후 두 아들은 번갈아 가며 병원을 찾았습니다. 정희와 함께 할머니를 간병했지요. 병실에는 웃음소리가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할머니의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어느 이른 아침 할머니는 정희를 불렀어요. 정희는 졸다가 깨어 할머니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정희야. 네, 엄마. 내가 엄마였어. 엄마보다 더 나은 딸이었어. 엄마, 무슨 말씀이세요? 할머니는 힘없이 미소 지었습니다. 오빠들도 용서해라. 사람은 늦게라도 깨닫는 게 중요하단다. 알았어요, 엄마. 정희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는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아침 햇살이 커튼 사이로 부드럽게 들어왔습니다. 할머니는 그 빛 속에서 젊은 날의 자신을 보았습니다. 포장마차에서 웃던 날들, 아이들과 함께였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지요. 며칠 뒤 순자 할머니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세 자식이 모두 지켜보는 가운데였어요. 할머니의 얼굴은 평화로웠습니다. 마치 오랜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사람처럼요. 장례식장에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이웃들, 옛 포장마차 단골 손님들, 할머니가 살던 동네 사람들, 모두 할머니를 기억하고 있었어요. 장례를 치르는 사흘 동안 두 아들은 한 번도 자리를 뜨지 않았습니다. 조문객을 맞이하고 상을 차리고 동생 정희를 도왔지요. 장례식 마지막 날 저녁, 세 남매는 빈 장례식장에 남아 있었습니다. 큰아들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정희야, 유언장 그대로 하자. 엄마가 내게 주고 싶어 하셨어. 작은아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우리는 엄마의 마음을 돈보다 늦게 알았어. 그게 우리 벌이야. 정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오빠들. 엄마는 오빠들도 용서하셨어요. 나눠 가져요. 우리 셋이서요. 큰아들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고맙다, 정희야. 내가 있어서 우리가 다시 가족이 될 수 있었어. 세 남매는 서로를 껴안고 울었습니다. 그 모습을 하늘에서 할머니가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았어요. 몇 달 뒤 정희는 할머니가 살던 집터를 찾았습니다. 그곳에는 이제 새 건물이 들어서고 있었지요. 정희는 가방에서 낡은 반찬통 하나를 꺼냈습니다. 할머니가 포장마차 시절 쓰던 것이었어요. 겉은 낡았지만 여전히 튼튼했습니다. 정희는 반찬통을 가슴에 안으며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엄마, 이제 편히 쉬세요. 오빠들도 변했어요. 우리 이제 진짜 가족이에요.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따뜻한 바람이었어요. 정희는 그 바람 속에서 할머니의 목소리를 들은 것 같았습니다. 잘했다, 정희야. 고맙다. 정희는 미소 지으며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앞으로 살아갈 날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할머니가 남긴 사랑과 함께요. 화면은 천천히 어두워지고 자막이 떠올랐습니다. 가난할 때 버렸던 가족, 부자 되자 깨달았다. 사랑은 돈이 아니었다.